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깊이 새겨지는 후회는 단연코 인간관계에서의 후회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후회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할걸. 그리고 관계에 대한 후회는 이런 말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솔직했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서 상처 주고 소중한 사람을 삶에서 놓친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박재현 소장은 자신의 저서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에서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아버지를 회상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은 날이면 밤에 아버지는 미안해 라는 사과 대신 괜찮아 라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자는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았고 너무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박재현 소장은 인간관계에서 내재된 폭력성에 관심을 갖게 됐고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화가 궁금해졌다고 해요. 잘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박재현 소장의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를 바탕으로 후회 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잘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면 관계가 끊어지는 건 한 번의 큰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말들이 조금씩 쌓여서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는 너랑 그런 말 하나 보자. 관두자. 내가 잘못이지. 뭐? 결국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거네? 이런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연락이 뜸해지고 특별한 사건 없이도 조용히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한참이 흐른 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참을걸. 실제로 이런 일은 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지수 씨는 신제품 캠페인을 위해 2주 동안 준비한 아이디어를 팀회의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매니저 준혁 씨는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식은 이미 우리가 다 해본 거잖아요. 솔직히 별로 새롭지도 않은데요. 순간 얼굴이 굳은 지수 씨의 입에서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준혁 씨는 참 말 쉽게 하시네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런 반응 정말 매너 없고 무례하네요. 최소한 끝까지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김 매니저 아이디어는 비슷한 방식인데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회의에서 발표자 얘기 끝까지 듣는 건 기본 아닌가요? 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은 준혁 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그랬어요? 오늘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최근 이 대화 안에서 6가지 말의 패턴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짚어줍니다. 준혁 씨는 참 쉽게 말하시네요. 이건 판단이고요. 매너 없고 무례하다. 비난. 최소한 끝까지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강요. 김 매니저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는 비교고요. 얘기 끝까지 듣는 건 기본 아닌가요? 이건 당연시라고 해요. 그리고 준혁 씨가 되받아친 내가 항상 그랬어요. 오늘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이건 합리화입니다. 판단하기, 비난하기, 강요하기, 비난하기, 당연시하기, 합리화하기. 책에서 정리한 6가지의 대화 단절의 패턴이에요. 이런 갈등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은 관계에 큰 균열을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대화에서 지수 씨와 준혁 씨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려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말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면서 대화를 단절시키는 패턴 안으로 함께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 6가지 패턴이 그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자동적 사고가 그 순간 말이 되어서 튀어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 작동했다는 말이죠. 자동적 사고는 아론백이 만든 개념인데 어떤 상황에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생각, 이걸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대화 중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의도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거나 나쁜 인격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한 자동적 사고가 발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는요, 흔히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 자동적 사고가 반복될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각할 때는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상황 탓을 하면서 동료가 지각할 때는 저 사람은 너무 불성실해 라고 사람 탓을 하는 것, 이렇게 귀인 오류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관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언가를 본 뒤 본 것 자체는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판단한 내용만 기억합니다. 상대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흐릿한데 나를 무시했다는 그 감정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시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관찰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습 방법으로는 신발 한 켤레를 앞에 놓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점점 일상의 인간관계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 사람은 말이 너무 없어 라는 판단과 그는 어제 4명이 3시간 모인 저녁 자리에서 딱 3번 말을 했다는 관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구별해보는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판단 자체를 없앤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챙김을 연구해온 존 카바찐 교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떠오르는 거의 모든 생각이 어떤 형태로든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판단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쓸 필요 없이 지금 나는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조차 관찰해보자는 거예요. 저자는 오랫동안 이혼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이혼은 커다란 수치다 라는 생각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그 때문에 누구와도 편하게 그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화 공부를 해가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부모님의 이혼을 수치라고 여기던 자신 안에 고정된 생각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다른 가능성이 들어설 여지가 생겼고 비로소 사람마다 저마다의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여유가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이죠. 저자는 비로소 오랜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살펴본 지수 씨와 준혁 씨, 그 대화도 서로 딱 한 걸음만 물러나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렸다면 다르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차린 다음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상대에게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숨겨진 의도부터 헤아려 보고 내가 하려는 말도 상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마치 번역하듯 다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수 씨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준혁 씨가 이런 방식은 이미 우리가 다 해본 거잖아요. 솔직히 별로 새롭지 않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지수 씨는 자동적인 판단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헤아려 봤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준혁 씨의 그 말에는 더 차별화된 근거를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재수가 좀 없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지수 씨는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어떤 부분이 기존의 방식과 비슷하게 느껴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판단도 비난도 아닌 관찰과 부탁으로 이루어진 말이죠. 준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해본 거잖아요 라는 말 대신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 성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판단으로 시작한 대화는 방어와 반격을 부르지만 관찰과 부탁으로 시작한 대화는 상대를 대화 안으로 초대합니다. 잠깐 멈춰서 그 순간 말 한마디만 바꾼 것 뿐인데 그 대화가 남기는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 셈이죠. 비단 이런 일은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많이 일어나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카페에 있다가 남자친구가 실수로 노트북을 떨어뜨렸습니다. 건전지 덮개가 빠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남자친구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이제 가자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자기 물건인데 남자친구가 너무 쉽게 성의 없이 반응한다고 느낀 그녀는 참다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과를 안 해? 네가 잘못해놓고. 그러자 남자친구는 되려 불쾌해하며 쏘아붙입니다. 야, 이게 그렇게 예민할 일이야? 넌 맨날 이런 식이야. 그날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인데 혹시라도 결혼하고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스럽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상대의 진짜 의도를 관찰하듯 바라봅니다. 상대가 나에게 쏟아낸 불편한 말은 사실 요청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진 채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너는 매번 이런 식이야 라는 말 뒤에는 아마 나도 잘한 게 있는데 그거 좀 알아줘. 민망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돼? 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만약 마법을 써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혹시 민망해서 부드럽게 말해주길 원했구나. 상대의 말 속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을 알아주면 그 순간 상대의 태도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 넌 그걸 알면서 매번 그래? 라고 한 번 더 강하게 쏘아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손절을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속어격발이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부딪혀온 사이일수록 상대가 다정하게 나와도 바로 마음을 풀지 않고 한 번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같은 톤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정말 민망하고 불편했구나. 이제 알겠어. 이 정도 하면 더 튕겨내듯 반응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계속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당연해지고 내가 상대를 받아준 뒤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상대에게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게 늘 내 탓뿐이라면 그럴 때는 어쩌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맞춰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책에서 알려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봐야 나중에 미련이 남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발판 삼아 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에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덮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생각이나 보고 싶다고, 혹은 사실은 많이 힘들다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함께 살면서도 정작 마음을 나눈 지 오래된 사람,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고만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만약 기회가 있다면 다음 대화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차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박지현 소장의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를 바탕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